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3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말씀도 하셨겠지만 이제 팀이 나눠져서 요일별로 따로따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월수금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부녀회주. 혼자 정했군요. 네네네. 네. 지금 통보 드리는 거예요. 안악내주로 하면 안 될까요? 싫어요. 제가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녀자는 이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을 다 아우르는 네. 여성을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녀 회원이 한 명 늘어나셨네. 네. 안 하기지만 저 회원 이번에 가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수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나가는 안악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민원연의 기획부장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현직 맡고 있는 배너 활동가입니다. 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부녀회장님 부녀 회원이 늘어서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혼자 있었는데. 쫄따구였거든요. 청년회장님. 이장님. 저 사실 이름만 뭐가 붙어있지. 쫄따구였거든요. 제가 쫄다고 된 겁니까? 가족이 생긴 거죠. 가족. 부녀 회원으로서 열심히 네네. 활동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디어 스쿨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28일 저녁 네. SBS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제목은 정봉주 고소 취하. 사건 당일 호텔에서 카드 사용. 네, 어젯밤에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밤사이 취재한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폭로자를 상대로 냈던 고소를 취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의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이 그날 오후에 쓴 카드 내역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이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정 전 의원이 어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쯤 정 전 의원이 문제의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여의도 호텔에 방문한 적이 없다던 정 전 의원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정 전 의원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린 게 오후 5시 이후로 당초 알려진 시간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오늘 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는 거죠? 네, 프레시안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전체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취하면서 다른 기자들도 했었잖아요. 다른 기자들은 그 전에 취소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만 놔두고 다른 기자들은 다 취하를 했다가 어제는 본인이 어쨌든 명백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다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정 전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그래서 뿌렸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뭐 정말 기억이 안 났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프레시안 기사를 중심으로 자기 기억을 더듬었고 그랬는데 사진 뭐 780장이 나왔는데 그 사진이 오후 5시 7분까지 기록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본인은 5시 7분 이후에 기록을 찾을 필요는 못 느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기록으로 사진 기록으로만 이제 그 검찰에 고소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피해자 A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했죠. 본인이 렉시너 호텔에 있었던 증거가 있다. 이번에 찾게 되었고 그게 포스퀘어라는 곳에 본인이 5시 5분과 5시 37분에 본인의 렉시턴 호텔에 있다는 증거, 뉴욕에 있다는 증거 사진을 찾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전 의원이 그럼 내가 그 이후에 딴 데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본인의 카드 결제 기록을 찾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카드가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찾았는데 6시 23분에 본인이 렉시턴 호텔을 결제한 기록을 찾고 너무나 놀랬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근데 사실 지금 고소는 취하했지만요. 법적 분쟁은 좀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뭘로 넣냐면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수사를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넣으면 일단 수사는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혐의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 피해자 조사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해요. 네, 근데 프레시안 측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을 좀 전달드릴게요. 네. 이것과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사실 한겨레 21이 요 무렵에, 그러니까 프레시안에 의해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무렵에 한겨레 21 표지에 정봉주 의원의 전 의원의 사진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제 그 일종의 해프닝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좀 문매를 맞았었어요. 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넣었다느니 아니 일단 넣었으면 가던가 뭐 왜 빼냐느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표지 제안은요. 1203호 표지였고요. 당신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미투 운동에 대한 특집 제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희정, 안태근, 고은,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과 함께 정봉주 의원의 사진을 넣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온라인상에 다시 올릴 때는 정 전 의원 사진이 빠진 표지 이미지를 다시 게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1204호 그 21토크라는 코너에서 요거에 대한 해명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당 표지가 결정된 3월 9일 시점에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의 기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미투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사실에 가깝다고 보긴 봤다. 근데 또 이게 정 전 의원의 사례도 최근에 상당한 이슈를 일으켰기 때문에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표지에 실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는 못했었다. 이미지를 올릴 때 당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최근 배포됐지만 온라인에 게재되는 표지 이미지에는 사진을 빼는 게 그래도 맞다라는 판단을 뒤늦게 내려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인쇄물로 나오는 당시에는 폭로가 있었고 그리고 정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안 하고 갑자기 돌연 연기한 상태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인쇄물을 이미 배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이제 그 다음 진행 상황이 뭐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반박이 이어지고 시간대가 뭐 안 맞고 왔다 갔다 이 증언들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공방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겨레 21 표지에 대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안에 자체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게재할 때는 정 전 의원의 얼굴을 뺀 상태를 게재를 했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어제 한겨레 21이 내놓은 거죠. 한겨레 21뿐만 아니라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을 다룬 여러 매체들, 뭐 여러 단체들, 뭐 이런 것들도 이 공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혹시 제가 안 들어올 때도 얘기가 나오나 궁금한데요. 저는 부장님하고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그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하셨나요? 네. 이분이 또 하나의 뉴스를 내주셨습니다. 너무 뉴스를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이분이 지금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근데 어제 그래서 이 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신문 언론인 출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어제 이걸 진행을 하면서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과 김세희 MBC 기자
박상호 전 부국장이 아이고. 같이 모인 겁니다. 이거 아이고. 우리가 모으고 싶어 했던 그림인데요. 사실. 드래곤볼이 모이고 있습니다. 야. 네, 몇 명 더 넣어야 되나요? 네. 야, 핵심은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1차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배현진 씨가 몇 년 동안 인격살인에 가까운 회사 안팎의 고통 속에서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요즘 가장 많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저희 회사 내 참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지매와 린치를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뉴스와 제 회사에 침을 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각오하고 나온 만큼 하나하나 그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 정권의 공공연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고 끝까지 방송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저희 선배 몇몇의 이메일을 회사가 감사라는 이유로 열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입장을 낸 거죠.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많은 말이 있지만 네.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은 많지만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세희 기자. 전 이분 얘기 늘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김세희 기자 훌륭하신 분. 페북에서 너무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분이 김세희 기자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세요. 이 김세희 기자는 얼마 전에 또 뉴스거리가 되신 적이 있어요. 네. 본인의 리포트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을 조작했다는 거죠. 네. 취재원을. 네. 분명히 세 개가 다 다른 리포트인데 네. 같은 사람이 음성 변조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이제 어쨌든 뭐 해달라고 해서 했고 그 영상도 굉장히 멀리서 조작된 영상이 나온 걸로 의심되는 그래서 감사가 진행됐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최승호 사장 전에 있을 때여서 감사가 뭐 잘 모르겠다. 먼저 감사 결과 뒤집혔어요 중간에. 실제로 음성 분석했는데 같은 사람이 다 나왔다가 이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작 방송으로 유명하신 또 뉴스에 나왔어. 언제 나왔냐? 엄마 부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유명한 분이 또 셀럽이시죠. 네,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랑 네.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태극기 부대에 가서 앞에 나가 사진 찍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영방송 기자가 그때 당시에는 기자 활동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 가가지고 막 같이 집회 참석해가지고 사진 찍고 아니 취재도 아니고 자기가 참석을 해요. 셀카 찍었죠. 네. 셀럽이니까 셀럽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본인도 셀럽이 되고 싶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걸로 구설에 오르내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MBC에서 제3노조라고 불리는 네. 제3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공동위원장.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이 회의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피해자 증언을 위해서 이쪽에 왔다 내가. 저는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무려 80여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MBC에서 취재 업무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로만 채워진 상태에서 MBC 뉴스가 과연 균형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균형감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여태까지는 뭐 했나? 그러게요. 5년 동안.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분을 취재해서 배제시키는 게 옳은 결정. 저는 지금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나머지 이야기는 뒤에 또 한 분 더 계실 거네요. 네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지금 평가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바로 박상호 전 MBC 부국장입니다. 네네네. 박상호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MBC의 전국 부장이었죠. 그래서 세월호 오보를 계속 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MBC에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5, 6월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갑자기 리포트를 하러 나옵니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 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친다.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한테 이런 확충을 더 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의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 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 초기 현장에 간 총리는 물병을 맞았고 청와대 행정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스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내,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고 정차훈 군의 유족들은 장례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나라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가장 싼 수위와 관으로 장례를 치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고에서 초동 대처 미흡은 물론이고 대책본부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의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 보도를 내왔던 주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바로 이 박상호 부장입니다. 근데 다시 들어도 욕이 나오네요. 네, 정말. 진짜.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이분 이름을 제일 맨 앞에 빼고 이 사람부터 먼저 언급을 해서 이 트리오를 불러줘야지 된다. 그 급이 맞는다.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악독함으로 따지면 저는 이 사람을 제일 앞으로 빼야 된다.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이 어제 왜 나왔냐? 자기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세월호 언론 참사의 책임을 자기한테만 묻더라. 난 사실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막 내가 낸 거 아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망발을 했고 정말 누구 가슴에 못질을 했는지 본인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래 이렇게 지금 MBC가 망가지고 있어. 우리 특별감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청문회를 하겠다. 박문진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이 지금 좌파 정권에 장악된 이 MBC를 명명백백 밝히고 문제를 밝히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밝힌 겁니다. 그럼 여기서 MBC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MBC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세혜 기자, 배현진 전 앵커, 박상호 전 부국장은 불법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 행위자들이다. 그렇죠. 이들은 지난 9년간 MBC에서 벌어진 언론 자유와 독립성 침해, 공정방송 파괴에 가담한 가해자로서 진상조사 대상들이다. 그리고 지난 경영진 아래에서 벌어진 국정원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블랙리스트 작성,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와 부당 정보와 같은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로 MBC 내부 감사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이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고
앵커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고 무슨 이상한 데 가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막 눈 감았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막 넘치기 시작하면서 이 MBC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럼 그전에 막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을 떠나서 옆에서 동료들 다 잘려 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거기 부역하고 가해자가 됐다가 이 본인에게 뭐가 이제 감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갑자기 뭐 자기는 엄청난 피해자인 지금 감사가 자신들이 했던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추궁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한국당 가가지고 내가 피해자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자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저희가 용인해야 할까요? 뭐 용인하고 말고 떠나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건데 저희가 용인하지 않는다고 안 하진 않잖아요. 이럴 수 있죠. 네,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우리의 이제 감정은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참 끼리끼리들 모인다. 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일이다. 흥미롭고 충격적이고 구역질 나는 일이다라고. 제 생각에 이거 밝혀질수록 그 사람들한테 더 불리하지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유불리를 따지고 행동하시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얼굴을 알려서 선거에 당선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자꾸 이슈를 만드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이슈냐 나쁜 이슈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굴이 많이 나오고 이름이 언급이 되는 빈도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또 이게 네, 자유한국당의 지점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현진을 영입했다. 들깨로 키워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네, 뭐 갑자기 왜 저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아니, 이것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는 보통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수요일은 무슨 날이죠? 베나베나 쇼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언제부터? 네.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제가 목요일을 이제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수요일은 베나베나 쇼의 날이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생소해서, 부녀 네. 회장님과 그러니까 부녀회가 함께하는 네. 첫 베나베나 쇼. 아,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한번 하고. 아, 시그널 있어요. 네. 아, 좋네요. 베나베나 쇼! 쇼! 네. 원래 이래? 원래 이래? 네, 원래 막 돌려요, 이렇게? 네. 배남 활동가 돌렸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고서로 다루긴 했었는데요. 보도 보고서로 다룬 적이 있는데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언급을 언론들이 하는가에 대한 이제 보도 미보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죠. 이거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만 명 넘어서면은 사실 이게 정말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붙어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실제 인터넷 언론들 관련 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시점에 이런 보도할 만한 거리를 보도를 안 하는 매체들이 있을까? 궁금하다. 궁금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침 또 아주 마침 KBS가 27일 날 이제 단독 보도도 하나 내는데요.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유력 인사 6명 등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은 모두 17명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증거 부족,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들 중 한 명인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한 수사가 특히 미진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단독 보도 김민철 기자입니다. 같은 날 JTBC도 이런 유사한 보도를 내놓긴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이만큼 주진 않았지만 단독이라고 주진 않았지만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9년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을 한번 다 봤습니다. 온라인 보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이 지면에 한정을 했을 때 장자연이라는 이름조차 언급을 안 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요. 제가 언제부터로 잡았냐면 그냥 일단 뭐 3월 한 달로 한번 잡아봅시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는 들어가죠. 이거는 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답하고서 본인이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안항래! 네네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네네. 조선일보입니다. 한 군데요. 조선일보만 장자연 이름 언급하고 나머지 매체는 그럼 장자연 이름은 최소한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 아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개면 조선동아봅니다. 조선동아는 한 달 내내 네, 안 했다. 절대 이름 언급 안 했다. 어디? 안항래! 네네. 조선동아 한국일보? 조선동아 한국일보. 중앙까지? 네. 헐. 네 군데, 두 군데. 이게 참 미묘하네요. 조중동이라는 아닐 거라는 어떤 편견에 빠져서 지금 다 틀리셨거든요. 조중동이야? 나는 퀴즈가 좀 어려울 줄 알고. 죄송해요. 왜냐면 너무 쉬워. 베나벤나 쇼를 하는 이유는 공식을 자꾸 말씀드시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조중동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어려운 쇼인 줄 알고. 네. 조중동이면 너무 뻔하잖아. 굉장히 이제 쉽게 가자는 거죠. 자, 말씀드리면요. 조중동은 올 한 해, 3월뿐만이 아니라요. 올 한 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장자연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면에. 네. 그리고 경향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는 경향 한겨레는 다 당연히 냈고요. 네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조금 며칠, 그러니까 3월 중에 관련 보도를 내놓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자연 씨를 언급하는 거죠. 네. 언급하는 미투 운동을 미투 운동 조명하면서. 관련된 보도를 네. 내면서 언급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장자연 씨 이름을 언급은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중동은 전혀 장자도 안 냅니다. 정말. 장자 냈을 걸? 장자연 씨 할 때 이게 장씨 뭐 이렇게도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면에는 차마 못 써도 온라인엔 냈을 수 있죠. 그쵸? 온라인 팀은 또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면 거긴 그냥 올리는 곳이잖아요. 네. 자, 온라인 보도를 내지 않은 매체가 있긴 있습니다. 조선일보 한 군데요. 동아일보 조선동아. 네. 저는 중앙조선 갑니다. 중앙조선이요. 땡. 조선일보 한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동아중앙은 이제 좀 남의 일이거든요. 이걸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라인에도 냈구나. 온라인은 냅니다. 며칠 전에 청원 그것도 다 냈어요. 이 친구들이. 우정은 이렇게 얄팍한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럼요. 왜냐면 조선일보 사장은 지면만 보거든. 딴 신문. 온라인은 클릭을 안 해. 그걸 조선일보는요. 온라인 보도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보도를 숨기네. 네. 어떻게 낼 거야, 얘네가? 못 내죠. 못 내죠. 참고로 온라인 보도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는요. 장자연 씨 이름을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언급도 같이 합니다. 네. 한겨레는요. 사설에다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삼락 감요 사실을 폭로하고 자살한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청원 참여자가 25일로 22만 명을 넘겼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요. 사설입니다. 장 씨는 이 문건에서 조선일보 사주의 가족을 언급하게 됐다. 이렇게 사설에다 명시를 해버리죠. 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요. 동아나 중앙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 보도는 합니다. 계속해요.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와의 이제 연관성을 딱 명시하진 않고 그냥 장자연 씨 이름만. 그러니까 이건 동아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 이름은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니까 보도를 하지만 뭐 조선일보 사주 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네,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안 하기도 힘든데. 네, 그럼 방송은 어땠을까요? 방송사 중에 이걸 이제 저녁 종합 뉴스로 보도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냥 내키는 대로 한번 다 쭉 불러보시죠. TV조선, 네, 채널 A, 네, MBN 요서 근데 네. 저는 TV조선 했을 것 같아 왠지. 채널 A, MBN. 아까 쉽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까 KBS랑 JTBC 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딥니까?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어딥니까? TV조선 채널 A 안 했고요. 그럼 MBN, SBS도 안 합니다. 그래. 근데 SBS가 사실은 왜 안 하지? 근데 SBS가 이 사건을 2011년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한 1년인가 2년 뒤에 단독으로 그 장자연 씨 그 편지를 받았다고 했던 사람을 편지를 공개하는 걸 며칠 동안 했어요. 한 3일인가 4일 해서 엄청나게 집중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 보도를 보고 하면서 그 기자가 취재 후기도 썼어요. 따로 길게. 네, 근데 뭐 저는 어쨌든 사연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보도를 했냐 안 했냐. SBS 안 했구나. 네, 안 했는데요. 요 이제 매체 중에서 온라인 보도는 그래도 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MBN이랑 SBS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베나베나쇼 쉽다고 했죠. 네.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 TV조선 그럼 채널A는 안 했다. 방송 보도는 물론이고 온라인 보도도 안 했다. 대박이다. TV조선은 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좀 쫄리겠어요,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보도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사 중에는 사실 유일하게 이 조선일보 방사장을 언급을 합니다. 보도 안에. 네. 그리고 다른 이제 JTBC, MBC 같은 경우는 장자연 관련된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조선일보 사주 뭐 이런 식으로 명시하진 않고 언론사 관계자 등도 뭐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저희는 뭐 이 방송에서 누가 범인이다 이렇게 특정하는 게 아니라요. 조사 제대로 하자고요. 그 리스트에 그 당사자가 썼던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불러서 다 샅샅이 조사를 하고 죄가 있다면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인 것이고요. 언론은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열심히 보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나베나쇼 지금 보면은 유 부장님이 초반에 잠깐 이렇게 쉬울 리 없다라고 하면서 잠깐 혼선을 보이시긴 했지만 높았습니다. 비교적 승률이 높았다. 많이 맞추려고 했다. 그리고 맞췄다. 그래서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뭘 드립니까? 우승! 여러분 제가 우승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베나베나쇼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경쟁자는 이PD님 한 분이지만 네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맞히신 분 계실 텐데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맞췄다. 나는 맞췄다 하면 베나베나 활동가가 여러분께 우승을 드릴 겁니다. 우승이라고 적힌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베나베나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보고서. 네. 저희가 작성한 이제 보고서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미투 관련된 보고서. 네. 또 후속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민원련이 그동안 썼던 미투 관련 보고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한 달 평균 이제 신문방송 뭐 이런 걸 합쳐서 한 달 평균 2건 정도씩 냈더라고요. 1.5건, 2건 정도 냈던데 이게 그렇게 팔로우업하면서 내도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면 다시 새로운 형태의 문제보도 유형이 발생하고 해서 또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사실상 또 후속 보고서죠. 지난 보고서는 한 2월 중순까지, 2월 말 정도까지 보고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한 3월 한 달 정도 20 며칠간의 방송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관련 보도들을 좀 한번 쭉 보고 요양상은 좀 새롭게 보인다. 혹은 요양상은 좀 심화됐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짚어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월간 보고서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계속 계획을 했던 게 월간으로 계속 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되려나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느끼고 계실 텐데요. 혹시 미투 가해자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미투 가해자? 미투 가해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언론 보도 안에 제목에 미투 가해자라는 표현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투를 대체 사용한?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투 가해자. 미투 가해자? 아니 미투 운동에서 저격된 가해자를 얘기하나? 맞습니다. 언론이 보통 사용할 때는 그 의미로 미투 가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방금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잖아요. 미투 운동을 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조어 자체가 아주 기묘하죠. 근데 이상하게 미투 운동이 이제 반향을 이렇게 일으켜서 미투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상징적 단어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언론사들이 성폭력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써야 되는 지점에 그냥 슬쩍 미투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그냥 뭔가 미투 사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폭로 방식이 운동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 그냥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피해자 보호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는 초반에는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미투로 폭로, 성추행, 성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로하는 행위 자체를 미투로 표현하고요. 범죄 행위는 따로 명기를 해요. 제목에. 그런 보도 제목이 대부분 줄을 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퉁을 치는 거예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를 예시를 들었냐면요. 연합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연합뉴스가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미투 관련해서 미투 그 성폭력 그 보도에서 상당히 문제 보도를 많이 내놓는. 근데 아시다시피 기관통신사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얘네가 제목 하나 잘못 쓰면요. 그 제목에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타겟팅해서 봤는데요. 2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요. 이런 제목을 씁니다. 영화계로 번진 미투, 성범죄 가해자 감독상 박탈, 혹은 성폭력 고발 미투 운동 효과는, 시민운동 진영서도 첫 미투, 4년 전 성추행 피해 폭로. 자, 보도의 제목에 문제가 하나도 없죠. 3월 들어서는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요.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 금지 승인, 1개월간 출국 불가. 경찰 미투 가해 70명 확인 중, 정식 수사 대상 16명. 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성폭력이란 단어가 다 지워져. 좀 헷갈린다. 그죠? 미투 가해라니까. 미투 가해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다. 미투 가해자, 미투 가해. 이런 표현들이 대체 왜 필요한 건지 일단 모르겠고, 실온 같은 경우는 3월 5일자 실온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신고죄 속죄 걷어낸 경찰의 미투 수사 주목한다. 미투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네. 네. 미투로 인해서 그 밝혀진 어떤 성폭력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투란 단어 대신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미투 수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폭력이라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점이 감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 보도를 할 때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를지를 프레이밍하는 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면 그게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없이도 그게 좋은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슨 발발이 막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서 발발이 출몰 이런 식으로 지명을 잘못하면요. 기사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사는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프레이밍 작업들이 좀 잘못되는 지점들이 지금 3월 들어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말씀드린 거 예시는 연합뉴스였는데요. 온라인 보도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지상파 3사, 종편 가리지 않고 방송 보도 제목으로도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방송사의 성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MBC가 요새 좋은 보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많이 바뀌었고 지금 상도 저희 와서 많이 받았죠. 그런데 보도 제목 미투 가해자 첫 체포 이윤택 집단 고소 이런 식으로 냅니다. SBS 국회 첫 미투 가해자 면직 이런 식으로 냅니다. 부적절한 제목입니다. 네. 미투로 인해서 밝혀진 성폭력 가해자라는 표현이 너무 길면 미투 대신 성폭력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JTBC도 방송 보도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온라인 선고연 제목에서 이런 표현 그냥 무작위로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방송자들의 성향을 볼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관련 모든 보고서의 주제가 다 피해자 보호 좀 해라 예요. 정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 보호의 가치가요. 최근 들어서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일단 인권 침해가 대체로 뭐 가해자 편 들어주기 이런 걸로도 나오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피해자 정보 노출이 됐을 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밝혀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거든요. 피해자들한테는. 그래서 간접 정보도 사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마다 다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사들은 뭐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미투로 자기 얼굴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과거 사진 막 영상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막 방송에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조선일가 관련 보도들 아주 눈에 띄는 거 많이 냈죠.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가 내놓은 문제 보도 중엔 조선일보가 냈던 그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성폭력 폭로한 학생들의 진정서 폭로했던 그 보도. 네. 피해자 동의받지 않고요. 블라인드 처리도 없이 그냥 출력 사진을 그냥 까버리죠. 또 피해자들이 이거 대체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냐라면서 SNS에 막 항의하는 글을 올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마치 계속 본지의 활약을 자화자찬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 최근에 월간조선 그 문갑식 편집장이 3월 22일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이 후배 여기자 성폭행한 혐의로 사표 제출했다는 온라인 단독 기사 냈었죠. 거기도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데 피의자 현재 근황 정보 언급을 합니다. 네. 지워졌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많은 보도에서 다 재유포됐죠. 그래서 지금 이 계열사는요.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근데 정말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이런 인권 침해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어떤 보도 윤리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한 고민을 조금만 하면 안 이럴 수 있는 지점들. 사실 선거하고 상관없는 지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도 이렇게 최악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런 경향성도 좀 볼 수 있고요. 아래 기자들부터 맨 위에 사주까지. 그렇죠. 사주가 지금 뭐 그렇게 하고 반성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왜 요새 이런 경향이 불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슬로우 뉴스에서 나온 미투 5가지 유형이라는 기사를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사는요. 미투 보도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어떤 뭐 확보한 증거 그리고 가해 행위의 양태, 폭로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폭로자의 현존성. 이 현존성이라는 건 내가 실명으로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죠. 그런 것들을 따져서 언론사가 미투 보도를 할 때 어떤 유형을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보도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정보가 이제 있는 보도에서는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주의하고 하는 게 단계별로 좀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건을 둘러싼 어떤 수많은 조건이나 변수에 따라서 언론이 고려해야 할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분류 작업, 유형화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끊임없이 익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 안에서 말하는 익명성이요. 아주 미묘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익명성에는 2가지 지점이 있죠. 하나는 미투 보도를 한 당사자가 뭐 DC나 이런 데다가 내 신분을 아예 밝히지 않고 게시글로 예를 들면 올렸어. 익명 폭로를 했어.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접촉이 안 돼. 근데 내용을 봤는데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 너무 구체적이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받아 쓰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폭로 자체도 익명이고 기자도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익명 보도죠. 자, 2번째 익명 보도는 뭐가 있느냐. 기자한테 내 신분을 밝혀. 누군지 알아. 나의 증언이 어떤 것이고 무슨 상황인지 전부 다 기자한테 말을 하지만 기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당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기사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설득력을 가지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익명보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이 2가지가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익명보도라는 미묘한 수사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보도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요. 후자는요. 사실 지금 한국의 현 조건 안에서는요. 언론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폭로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 장치예요. 다른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이 기자고 언론사일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나요? 하긴 뭐 소송을 대신해줄 법무 뭐 그렇게 뭐 아주 호의를 베풀어서 관련해서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상담해줄게라고 뭐 호의를 베푸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하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대부분은 언론사들은 자신들한테 들어온 소송 맡기도 급한데 피해자 소송까지 다 감당해주진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익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런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익명 보도가 문제인 것처럼 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상황이. 예를 들면 민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민노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론이 익명 미투를 남발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프레시안의 정봉주 폭로가 증오였다면 뉴스타파의 민병두 보도는 발병이다. 라고 하면서 프레시안의 정봉주 폭로를요. 익명 보도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프레시안은 정봉주 의혹을 제기할 때 당시에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었다. 구체적인 피해자를 알고 있었죠. 심지어 이제 나중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너무 유착돼 있었다. 기자와 피해자가 유착돼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걸 익명 보도로 분류한다는 건 결국 보도가 나간 상태일 때, 그러니까 피해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익명성을 전부 문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익명 보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네. 다른 지점에서는 그냥 단순히 익명 보도와는 별개로 취재가 좀 부실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선을 잘못 설정했다던가 하는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슬로우 뉴스에서 민호 씨는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취재원 보호라는 추상적인 가치만을 정답처럼 내세워 익명 미투 보도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PD수첩의 김기덕 보도처럼 10분만 봐도 김기덕은 천하의 개 XX인 걸 뻔히 알겠는데 그걸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하게 얼마나 더 개 XX인지를 자극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송을 나는 좋은 방송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한 단락에 그냥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요. 기사 다른 지점에다가 아무리 개개인이 익명 폭로하는 건 자유예요 라고 말해봤자 결국은 지금 미투운동이라는 게 언론이 붙으면서 커지고 있잖아요. SNS에 개개인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붙어서 이걸 키우고 같이 공론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건데 니들 개개인이 그냥 얼굴 감추고 폭로하는 건 자유지만 언론은 그렇게 얼굴 감춘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PD수첩 김기덕 보도에서 다른 지점들 어떤 깊이 있게 다른 지점들을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익명 미투 보도의 문제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한 문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읽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다 읽고 나면요. 진짜 머릿속에 그러니까 폭로를 하려면 얼굴을 까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언론사들이 진짜 그렇게 익명 미투 보도로 보내면 어떡해 이 생각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프레시안 그 사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프레시안 사태에서 익명 보도라는 지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근거로 가지고 옵니다. 저희 댓글에도 이런 게 달린 적이 있어요. 이 기사를 인용해서 익명보도 문제점 아니냐라면서 지적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슬로우 뉴스의 이런 그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개념 정리를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을 앞세워서 설명을 하는 형태의 보도, 기사는 저는 상당히 이런 국면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미투 초기 국면에는 사실 폭로가 나온 다음에 침묵하다가 인정. 혹은 뭐 계속 침묵 이런 형태로 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뭘로 가죠? 법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보도에서 법적 용어, 법정에서 쓰는 관련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무고, 무죄, 무혐의를 언론이 막 섞었어요. 자,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요, 무혐의는요. 증거가 불충분해. 그래서 검사가 이거 올려봤자 판사 쪽에 뭐 법원에 재판 올려봤자 안 돼. 그래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재판에 아예 회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가 판단한 거예요. 네, 무혐의는 그렇습니다. 무죄는요. 검사는 기소를 했어. 이거 해볼 만한데 하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근데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내리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무죄는요. 당신이 정말 막 결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함이에요. 모든 사건에서요. 다. 그래서 보통 무죄는 선고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판사의 것이니까. 네. 근데 이걸 놓고서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도느냐면 사법기관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무혐의가 무죄보다 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건덕지가 없으니까 아예 재판에라도 갔으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검사가 보낸 걸 텐데 너무 얼마나 오죽 건덕지가 없으면 검사가 보내지도 않았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봐라. 꽃뱀이네. 근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는요. 대부분 간접 증거입니다. CCTV가 있거나 정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격자가 있거나 하는 아주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면요. 다 간접 증거예요. 증언. 대부분이 증언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입증 자체, 그러니까 검사조차도요.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검찰이 만약에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왜 저항을 충분히 안 했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자, 이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JTBC가 3월 8일 날 했던 보도입니다. 주변서 2차 피해, 수사 때 3차 피해라는 보도인데요. 성락교회 신도가 김기동 목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검찰이요. 증거로 제출된, 그러니까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죠. 사진 속에서요. 해당 신도가 웃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아니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맥락을 감안을 해서 무혐의 무죄를 일단 혼용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인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증명돼 버린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요. 아주경제는요.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아. 뭔 얘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런 표현을 그냥 기사에 써요. 기자가. 자, 머니에스. 도종환 장관 뭐 고은 시인이 주장 반성 뭐 이런 보도에서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고 네, 라는 어떤 시민의 주장을 그대로 따옴표 받아쓰기 하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면 기획기사 같은 것인데요. 일각에서 미투 운동 때문에 남성들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요. 대표적인 논거가 성범죄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판결 비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악의적이죠.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개념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개념이 없는 거는 악의적이라고 그냥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사를 쓰는 거는요. 기자 혼자가 아니에요. 동아일보쯤 되는 곳이면 일단 데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주경제도 제가 알기로는 데스크가 다 있어요. 뭐 데스크가 없는 매체는 사실 거의 없고 데스크가 뭐 자기가 써서 자기가 송고해버린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이거를 모른다? 이걸 모른다? 이제 막 입사한 뭐 한 3개월 차 기자한테 쓰게 하나? 없는... 그리고 데스크가 이걸 못 잡아낸다? 그건 저는 이렇게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게 무고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검찰이 피고소인한테 무혐의 처분을 하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유실됐거나 검찰이 정말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과 일단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가해자들은 나 무고로 맞서겠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걸 막 받아쓰고 이 주장을 함께 막 부각하면서 그 순간 피해자는 다시 꽃뱀이 되는 거죠. 무고로 하려고 했네. 너 이거 무혐의 나온 거 보니까 뻔하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보도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베타뉴스는요. 신염섭, 심현섭, 성추행 의혹, 억울함 토로, 무혐의 처리까지 받아. 라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일단 무혐의 처리까지 받아라는 이 뉘앙스 안에는요. 너의 무죄가 증명이 됐는데 되기까지 했는데 라는 뉘앙스가 좀 섞여 있죠. 그리고 이 안에도 물론 무혐의 판결이라는 이상한 표현이 들어있고요. 억울한 사람 피해보고 이미지 깎인다. 무고죄도 엄청 형벌 커야 되는데 라는 관련 네티즌 반응이 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무혐의 판결과 무고죄를 엮는 보도죠. 네. 뉴데일리, 미투 고백 전에 이것만 명심하자라는 것인데요. 이 보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보도입니다. 미투 운동이 분풀이식 마녀 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사례를 아주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무혐의로 드러난 사람들의 사례를 말해줘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여과 없는 무분별한 폭로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을 써요. 무혐의로 드러났는데 그게 무분별한 폭로였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자였는지 언론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안 되죠.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용어의 무고라는 단어와 무고한 피해자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혼용하는 거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정말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언론이 각주를 달아주건 아니면 괄호를 치건 해서 계속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 자체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몇십 년을 살면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건 그 기사들 중에 제대로 정리해 주는 곳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 탓을 좀 하고 싶고요, 솔직히.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요. 본질, 순수성 훼손을 운운하는 케이스들이 3월 들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그걸 받아쓰는 보도에서 언론이 그거를 더 심각하게 확산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 현상이 확산이나 지속되는 과정에서요. 언제나 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건 노동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진짜 무슨 캠페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횡령 사건 막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모금하면 안 돼. 혹은 노동운동 하면 안 돼. 순수성이 훼손됐어.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죠. 근데 유독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미투운동의 순수성은 이미 훼손됐어. 다 못 믿어. 과도하게 순수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보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미투운동에 대해서 언론사가 딱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딱 그 정의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어긋나는 그 폭로, 피해자 폭로는요. 다 미투가 아니라고 막 욕을 해. 그런 보도들이 하나의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미 망가졌어. 혹은 이러다가 진짜 금방 망가질 거야 라면서 거의 재뿌리기 형태의 보도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 서울은요. 가수 김은국 사례 미투 본질을 해칠까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려라는 기사를 내놓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미투 고발한 A씨 사례를요. 미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투가 아닌데 미투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그냥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만약 해당 여성이 김은국 미투에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연습하는 연습생이라면 미투 사례가 되겠지만 이 여성은 보험 설계사라는 김은국의 직업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김은국이 해당 여성을 술을 취하게 한 후 호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를 입은 언론은 미투로 알릴 게 아니라 경찰서로 직행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른 절차다. 미투의 본질에 맞지 않는 사례가 미투로 끼어든다면 미투에 대한 피로도를 가중시켜 정작 권력형 성범죄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외면당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미투는 그러면 권력형만 된다? 딱 권력형 성범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미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요.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미투 운동은 위력과 위계에 의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폭로하는 데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른바 사이비 미투론을 들고 나오죠. 미투 운동에 대한 또 여기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요. 내가 말을 여태까지 못했던 어떤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미투예요. 나도 피해를 입었다. 나도 말하겠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그 발언을 큰 따옴표로 따서 받았습니다. 뭐 유명인이 인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보도를 할 수 있어요.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큰 따옴표 보도가 아니라요. 발언을 전달한 다음에 그 발언의 문제점이 뭔지를 짚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SNS 그거 내용을 그냥 긁어다 붙이는 거죠. 이거는요. 뭐 국민일보, 동아일보,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조선일보 이런 나쁜 매체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그러니까 나쁜 미투 보도를 많이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많이 내왔던 매체뿐만이 아니라요.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뉴시스 연합뉴스는 뭐 언제나 들어갑니다. 이런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 지면 보도 이런 데서는 좋은 보도를 오히려 많이 냈었다라고 하는 매체들도요. 온라인 보도에서 이런 보도들을 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보도들도 2차 가해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투 망가졌어 이미 라는 재뿌리기 보도는 뭐가 있느냐. 조선일보가 이거는 또 아주 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 피해자의 2차 폭력 묻지마 여론재판 뒤틀리는 미투 라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요. 특히 일부 폭로가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이것도 가정이에요. 아직 모르잖아 자기는. 판명되면 미투 운동 전체의 동력이 떨어지고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아주 작은 한 사례가 나와요. 허위 폭로가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죠. 나오면 조선일보가 이걸 빌미로 해서 한 번 더 지적할 수 있죠. 이것 봐. 미투 망했어.
봐, 우리가 얘기했지.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동력 떨어질 거야 라고 한 번 더 죄를 뿌릴 수 있죠. 이렇게 예언을 하면. MBN은요. 방송 저녁 종합 뉴스 보도인데요. 제목이 엉터리 폭로 소갈입니다. 김주아 앵커 멘트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주아 앵커 멘트. 네, 김주아 앵커가 멘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넣는데요. 용기 있는 미투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악의성 무고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보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시르게 엉터리 폭로가 미투 운동의 순수함까지 회동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가 또 얘기를 하는데 미투 운동은 순수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허위사실이라든가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거기에 주목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막 그거 생기기만 하면 망해? 라고 걱정하거나 미투는 정말 순수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형태의 보도를 내놓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자, 마지막입니다. 프레시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레시안 입장에서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고 뭐 약간 한숨 돌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현장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피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보도를 해주는 것, 힘을 실어서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예를 들면 피해자 중심주의 보도를 해야 되니까 가해자가 억울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그렇다면 적절한 것인가? 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도를 낼 때 2차 가해성 보도를 내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취재 과정에서 가해자 말은 들어보지도 않는 것 이거는 좀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프레시안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도는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라는 첫 번째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 보도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었고요. 보도 말미에 이제 한 줄 정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한 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충분히 취재가 돼서 기자가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러니까 정 전 의원 측에 대해서 충분히 취재가 됐을 때 이렇게 덧붙였다면 괜찮은데 이제 이후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정 전 의원에 대한 충분한 취재는 이루어졌는가 라는 고민이 좀 드는 지점이 있고요. 프레시안 보도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사가 첫 번째 기사의 불안정성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 혹은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가해가 시작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증언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사실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보도에서는 날짜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날짜가 23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나온 수석 보도에서는 사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메일 속에서 24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프레시안이 뭐라고 설명을 붙이냐면 그냥 메일을 작성할 당시 정 전 의원의 수감일을 12월 25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설명만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피해자는 계속 날짜를 바꾼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기사가 나고 이제 거기 23일에 없었다 하니까 이제 프레시안이 24일인데 이게 좀 잘못 오인이 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막 갑자기 날짜가 헷갈리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피해자가 본인 한 번도 날짜를 바꾼 적이 없다. 나는 계속 23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은 씨가 얘기했듯이 프레시안이 처음에 기사를 낼 때 제 생각에는 객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가 그 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상대방에 대한 반론 제기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너무나 이제 사건이
사실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 과정들이 생략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렇죠. 걸 남도 알 거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사의 요건이라고 하는 기본 요건이 좀 더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히려 다른 불필요한 논쟁들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리고 못 믿겠어? 그 이렇게 되는 거죠. 빈점을 자꾸 찾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그러면서 생겼다는 한번 거죠. 의심이 시작되면 사실 되게 이상한 지점까지도 파고든단 말이에요. 뭐 당시 영업을 했던 곳인데 자꾸 영업을 안 했다는 뭐 헛소문이 돈다던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치 또 사실처럼 포장돼서 한동안 또 SNS를 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지점들을 다른 그 누구보다 먼저 체크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상세했었어야죠. 이 스케줄 라인, 그러니까 당시 스케줄, 정봉주 전 의원의 당시 스케줄,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일 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프레시안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보도를 하려면 사실상. 근데 그런 준비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도 자체를 미투적 형태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선언적인 원자 형태로, 폭로를 해버리는 걸로. 그래서 그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가해자로 접근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취재 보도 형태가 아니라 사실 그래서 이쪽은 어땠는지 뭐 이쪽에 대한 반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거치고 나오지 않고 미투 폭로 형태로 이제 기사를 딱 내보내면서 더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도처럼 써야 된다라는 말이 기계적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은 당연히 물론 아닙니다.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언론은요. 이 큐 자체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인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울어진 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건 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무이기도 하죠. 근데 힘을 실어주는 걸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 물화일체가 돼서 이제 하나가 돼서 그냥 같이 봐라 주장을 하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중간에서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의심을 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면 그 방패막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시안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피해자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원칙을 지닌 언론사들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또 몇 주 지나면 또 나올 겁니다. 또 선거 국면하고 맞물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아직 예상할 수 없는데요. 새로운 형태로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만약에 보다가 이건 좀 이전에 못 봤는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릴게요.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럼 댓글 읽기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격일 방송을 하면서 저희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읽고 또 다음날 이렇게 읽고 하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읽기가 아니라 뒷담화 토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 팀 별로야. 콧방귀를 끼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트러스트노우님, 민원련에 유민지 활동가님이 있다면 또 미탈 청취자분 중에 트러스트 너님이 있죠. 이분도 지나가는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처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완전체인가 했으나 앞으로 완전체가 없으니 적응해라 라는 공지에 시무룩하셨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나눠지면 나눠지는 대로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장님은 미탈 방송 일주일에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통위 정복을 노리시는 것이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방통위 측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봉봉님은 기억에서 잊은 지 오래되었으나 아주 조금 반가웠다. 그리고 내일은 본격 고품격 미디어 방송 배나은 유민지 미디어 타국기로군요 라면서 기대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네. 이분은 워낙 배나배나 활동가에 제가 또 고품격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이런 댓글 많이 하지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기대를 해주신 줄도 모르고 저는 오늘 부녀회를 열었다면서 아주 난리 법석을 그게 바로 고품격. 그렇죠. 바로 부녀회가 고품격인 것이죠. 무슨 네. 44세 0416님
처장님, 이봉우 활동가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요일로 2분씩 진행하시면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 같네요. 긍정적이십니다. 이분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네요. 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때문에 모두 바쁘시겠네요. 내일도 탈탈탈.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레이니 칠세님께서 이봉우 활동가와 처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제가 읽게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네. 처장님 건강 걱정해주시는 멘트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명진 씨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늘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네, 그냥 텍스트로만 보셨다. 명불허전 차명진이더군요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제스처를 써주셨는데요. 네, 읽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에 대한 언급이 또 있어요. 여기에. 네. 이봉호 활동가님, 처장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반대로 배나우 활동가님과 유민지 부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네, 광고, 배나우 활동가 유민지 부장님 목소리로 광고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안 나오실 때 틀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치 이 소원을 미리 들은 것처럼 PD님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유민지 부장님 목소리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저 정말 제 목소리인지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유민지 부장님 목소리인데 광고 정말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시고 만족이 안 되면 또 말씀해 주세요. 또 재녹음 갈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광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안 들었지만 네. 다음 주부터 나올 거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란 곰탱이 분께서는요. 저희가 어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을 했는데요. 맞아요. 그 사진들을 캡처하셔서 올려주셨네요. 정성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중간에 이정일 PD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뭐죠? 그러면서 이번 달도 홍보부가 아니라 총무부라고 해도 딱일 듯한 이정일 PD님이 의자를 옮기고 계시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저희는 근데 사실 부서와 상관없이 이런 노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네. 누구나 평등하지요. 네. 그런데 미령 곰탱님께서 쓰신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일 PD님 뒤에 따라다니는 분은 신참인가요? 대단해. 새로 들어온 활동가였는데. 네. 그걸 신입 활동가였는데. 혹시 이런 영상을 계속 보시니까 눈에 이렇게 좀 낯선 분들은 되게 잡아내는 거죠. 그럼요. 미령곰탱님이 댓글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유민지 기획부장님 오셔서 2대2 토론 배틀로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2명은 나뉘어져서 좀 아쉽다라고 해서 월수금 방송은 이모 조카 특집이고 화목 방송은 톰과 제리다라고 했는데 저희 그렇게 이모 조카 할 정도 아니고요. 굉장히 분노하다 지금. 미련곰탱님은 저번부터 저한테 약간 불편한데 내가 불편한데 지금. 네, 우선은 미련 양 잠시만요. 진정해 주시고요. 아니 이건 배틀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모 조카 바로 지워주세요. 댓글 수정하십시오. 이거 검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엔 검열 좋아합니다. 검열 좋아하고 블랙리스트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댓글 주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읽어드렸고요. 네네. 그 밑에는요,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발족 관련해서인데요. 부산에 거주하는데 부산 지역방송 중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제보할 수 있는 부산 민원련 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공개합니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밌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농담 반 진담 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